프랑크푸르트 공항의 떠들썩한 출발 라운지에서 에밀리 슈미트는 노트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스크린에는 서울 한강의 화려한 야경 사진이 떠 있었다. 빌딩들 사이로 굽이치는 강줄기, 형형색색의 조명을 반사하는 수면, 그리고 강가를 따라 늘어선 공원과 산책로.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역시 모두 인공적인 쇼핑몰 같군. 그녀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넘겼다. 천연 강변 생태계는 어디로 갔을까? 에밀리는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환경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논문 도시 숫자원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은 환경공학계에서 필독서로 꼽혔다. 35세의 나이에 이미 유럽과 아시아 여러 도시의 숫자원 프로젝트에 참여해온 그녀였지만 이번 서울행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서울 모델, 한강이 미래 도시 숫자원의 표본이라고? 그녀는 콜라를 한 모금 마시며 비웃듯 말했다. 아마도 표면적인 디자인만 화려하고 실제로는 생태적 지속 가능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겠지. 늘 그렇듯이. 휴대폰이 울렸다. 동료 마르쿠스였다. 에밀리,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기대되지 않아? 국제환경 포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어. 에밀리는 눈을 굴렸다. 정치적 홍보물일 뿐이야. 아시아의 도시들은 항상 화려한 외관에만 투자하고 실제 생태 시스템은 무시하잖아. 내 보고서는 그 허상을 밝히는 내용이 될 거야. 너무 예단하지 마. 적어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작해봐. 물론 과학자로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거야. 하지만 결과는 뻔해.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다. 에밀리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비판적인 보고서의 개요가 그려지고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서울에 관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한강 종합개발계획, 수질 개선 프로젝트, 생태 보건 사업. 모두 인상적인 수치와 통계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회의적인 눈으로 자료를 후었다.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포장만 잘된 환경 세탁에 불과할 거야. 에밀리는 중얼거렸다. 진정한 생태 중심 설계라면 인간의 필요와 자연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비행기가 한국 상공을 지나며 에밀리는 창밖으로 펼쳐진 한반도의 산맥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예상보다 녹색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 생각을 지웠다. 그녀의 임무는 명확했다. 마이너스 서울의 한강 프로젝트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환경적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긴 비행이었고 도착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손에는 최첨단 측정 장비와 센서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 도구들로 서울의 생태적 현실을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에밀리는 짐을 찾고 택시를 타기 위해 터미널을 빠르게 통과했다. 공항은 넓고 현대적이었지만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은 실내 곳곳에 배치된 식물들이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닌 체계적인 생태 시스템의 일부처럼 보였다. 흥미롭네?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곧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아마 공항에서만 보여주기 식으로 해놓은 거겠지.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에밀리는 창밖 풍경에 집중했다. 고속도로를 따라 드넓은 녹지대가 펼쳐져 있었고 도시로 들어설수록 예상과 달리 가로수와 공원이 눈에 띄었다. 서울이 이렇게 녹색 도시였나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택시기사에게 물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외국인이신가요? 네, 우리 서울은 매우 녹색이 많습니다. 특히 한강 주변이요. 관광하러 오셨나요? 아니요, 일 때문에 왔어요. 환경 엔지니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한강을 좋아하실 겁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이 좋아졌거든요. 에밀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표면적인 개선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택시가 강변 동로로 접어들면서 한강이 시야에 들어왔다.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예상보다 훨씬 넓고 웅장한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강변을 따라 펼쳐진 녹지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계된 생태 공간처럼 보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빠르게 메모를 시작했다. 예상보다 넓은 녹지대, 하지만 자연 그대로인지 인공적인지는 면밀한 조사 필요. 그녀가 묵을 호텔은 강 너머 여의도에 있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간 에밀리는 창문을 통해 한강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석양이 물든 강물 위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이 보였다. 인상적인 활용도네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런 공원 조성이 실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서울시 숫자원 관리팀과의 미팅, 현장 방문, 수질 샘플링. 그녀는 세밀한 계획을 세웠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대도시가 진정으로 자연과 공존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보여주기식 환경주의일 뿐일까? 그녀는 의심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그 답을 찾기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서울시 수자원 관리센터에 도착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건축물을 살펴보았다. 유리 외벽에는 빗물을 모으는 특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과 작은 정원이 보였다. 인상적인 설계네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로비에 들어서자 젊은 여성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지닌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슈미트 박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숫자원 관리팀의 한결입니다. 에밀리는 악수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결 씨. 오늘 일정은 먼저 센터 견학부터 시작하고 이후 한강 통합 관리 시스템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물론이죠. 한결은 에밀리를 센터 내부로 안내했다. 현대적인 모니터와 장비들이 가득한 통제실, 수질 검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숫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 전시실로 이동했다. 이것이 저희의 자랑입니다. 한결이 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실시간으로 한강 전체의 수질, 수위, 유속을 모니터링하고 기상 데이터와 연계하여 홍수나 가뭄을 예측합니다. 에밀리는 감탄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확실히 인상적이었다. 화면에는 한강의 디지털 트윈이 떠 있었고 수많은 데이터 포인트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놀랐대요? 에밀리가 말했다. 그런데 이런 첨단 시스템이 실제 자연 생태계와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나요? 기술은 뛰어나지만 자연과의 조화는 어떤가요? 한결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자연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도시를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다. 이것이 저희의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한강의 생물 다양성, 물고기 이동 경로, 조류 서식지까지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이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보다 미러의 개체수가 15% 증가했어요. 에밀리는 눈썹을 들어 올렸다. 미러요? 네, 한강의 토종 물고기입니다. 한때 오염으로 거의 사라졌었는데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에밀리는 메모를 하면서도 의심을 버리지 않았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특정 구역에만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한강 전체를 대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한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희는 한강 전체에 걸쳐 500개 이상의 센서를 배치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직접 검증해 보실 수 있어요. 에밀리는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오후에는 강변 생태보건구역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에밀리는 생각했다. 기술은 확실히 발전했어.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생태적 접근인지 아니면 첨단 기술로 포장된 또 다른 형태의 자연 제어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워. 회의실에서 한결은 프로젝트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한강은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한강은 일상의 일부예요. 에밀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일상의 일부라니요? 네, 단순히 물을 공급하거나 홍수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서요. 한강은 시민들의 문화 공간이고 휴식처이며 자연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점이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에요. 에밀리는 그 말이 단지 홍보용 문구처럼 들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한결은 미소를 지었다. 증명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죠. 오후가 되자 한결은 에밀리를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안내했다. 평일 오후임에도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이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놀랍게도 활기차네요. 에밀리가 말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나요? 한결은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어요. 이 공원은 단순한 레크리에이션 공간이 아닙니다. 그녀는 에밀리를 잔디밭 가장자리로 안내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잔디였지만 자세히 보니 다양한 종류의 풀과 작은 꽃들이 섞여 있었다. 이것은 토종 초지 생태계를 재현한 공간입니다. 홍수 시 물을 흡수하고 도시 열섬 효과를 줄이며 토종 곤충과 새들의 서식지가 됩니다. 에밀리는 무릎을 꿇고 잔디를 자세히 살폈다. 분명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이었지만 자연 생태계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다. 흥미롭네요. 그녀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이 얼마나 널리 분포해 있나요? 한강 전체 공원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변은 길이가 41km에 달하는데 그 대부분이 이런 생태적 원칙에 따라 설계되었어요. 그들은 계속 걸으며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았다. 생태습지, 물고기 산란지, 자연형 호환. 각 구역은 특정 생태적 기능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기능했다. 이 구역은 홍수 시 물이 범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결이 낮은 지대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에밀리는 놀랐다. 의도적으로 범람하게 한다고요? 네, 통제된 범람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이곳은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천천히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자연의 원리를 활용한 거죠. 에밀리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것은 그녀가 유럽에서 본 전통적인 홍수 통제 방식과는 달랐다. 자연과 싸우는 대신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접근법이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고 한강 수상택시 승강장에 도착했다. 한결은 배를 가리켰다. 이 배를 타고 한강의 다른 지역을 둘러보는 것이 어떨까요? 배 위에서 본 한강은 더욱 웅장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강변을 따라 이어진 공원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에밀리는 서울이 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저기 보이는 섬은 뭔가요? 에밀리가 물었다. 선유도요. 과거 정수장이었던 곳인데 지금은 생태공원으로 변모했습니다. 내일 그곳도 방문할 예정이에요. 배가 잠시 선착장에 정박했을 때 에밀리는 강가에 모여있는 노인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작은 그물로 무언가를 건지고 있었다. 저분들은 뭘 하고 계신 거죠? 한결은 미소를 지었다. 조개를 캐고 계세요. 한강에 다시 조개가 살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취미로요. 에밀리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대도시를 관통하는 강에서 조개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수질 개선을 의미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한강은 또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다리와 건물들의 조명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홀한 야경을 만들어냈다. 내일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 한결이 말했다. 오늘은 피곤하실 테니 호텔로 모셔다 드릴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는 생각했다. 예상보다 많은 것을 보았어.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어. 이 모든 것이 지속 가능할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쇠퇴할 일시적인 프로젝트일 뿐일까? 토요일 아침 에밀리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결이었다. 안녕하세요, 슈미트 박사님. 오늘 공식 일정은 없지만 혹시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에밀리는 의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대답했다. 네, 탈 줄 알아요. 왜요? 주말에 한강 자전거길을 경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진정한 서울 시민의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2시간 후 에밀리와 한결은 여의도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빌렸다. 주말이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강변을 찾았다. 자전거 도로는 붐볐지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다. 놀랍게도 효율적이네요. 에밀리가 자전거 위에서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도 혼잡하지 않아요. 네, 자전거 도로 설계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보행자와 자전거, 그리고 다양한 속도의 자전거 이용자들을 고려해서 설계했거든요. 그들은 한강을 따라 달렸다. 에밀리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헬멧을 쓴 노인들, 부모와 함께 타는 아이들, 전문 장비를 갖춘 동호회 회원들,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커플들.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뒷마당 같은 곳이에요. 한결이 설명했다. 요가, 달리기, 자전거, 피크닉, 낚시, 수상 스포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죠. 그들은 반포대교 근처에서 잠시 쉬었다. 한강의 물살을 바라보며 에밀리는 생각에 잠겼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용자들이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나요? 한결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이 바로 저희의 도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면서도 그 자연을 보존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생태학자, 도시계획가, 엔지니어들이 함께 고민했죠. 그녀는 바닥을 가리켰다. 이 투수성 포장재는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게 해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나무들은 모두 토종 수종이에요. 벌과 나비를 유인하도록 특별히 선택됐죠. 그들은 다시 자전거에 올랐다. 이번에는 뚝섬 방향으로 향했다. 중간에 작은 습지 공원을 지나게 되었는데 에밀리는 그곳에서 여러 종류의 새들을 발견했다.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서 철새들을 볼 수 있다니 놀랐대요. 한결은 미소를 지었다. 네, 이 습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요. 서울이 철새 이동 경로 상에 있거든요. 그들은 계속해서 자전거를 타고 마침내 광나루 생태공원에 도착했다. 이곳은 더욱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었다. 이곳은 좀 더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보존된 구역입니다. 한결이 설명했다. 최소한의 인간 개인만 허용하고 있어요. 에밀리는 자전거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갈대밭, 자연 그대로의 강변, 그리고 다양한 새들. 도심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이런 자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어째서 이런 곳을 개발하지 않았나요? 강변 부동산은 비싸지 않나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우 비싸죠. 하지만 시민들이 이 공간의 가치를 알아요. 자연이 주는 혜택, 정신적 휴식, 생태계 서비스. 이런 것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서울 시민들은 점점 더 깨닫고 있어요. 그들은 잠시 벤치에 앉아 쉬었다. 강변에서는 가족들이 도시락을 먹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제가 독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에밀리가 말했다. 자연에 접근하기 쉬운 도시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보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수가 높았어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얻었어요.
한강공원 조성 이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죠. 에밀리는 저녁이 되어가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강과 교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 가졌던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죠? 한결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내일 비가 온다면 직접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은 폭우가 예상된다고 해요. 에밀리는 호기심이 생겼다. 자연재해를 직접 볼 수 있다니 환경 엔지니어로서는 흥미로운 기회네요. 그들은 다시 자전거에 올라 여의도로 돌아왔다. 해가 저물고 한강의 조명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처음과는 다른 시선으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강은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도시의 숨결, 시민들의 일상이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는 생각했다. 이 도시는 강과 함께 숨쉬고 있어. 그리고 그 호흡은 예상보다 훨씬 건강해 보인다. 일요일 아침, 에밀리는 호텔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제 한결이 예고했던 대로 검은 구름이 도시를 덮고 있었다. 곧이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결이었다. 안녕하세요, 슈미트 박사님. 오늘은 특별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서울의 홍수 관리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에밀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대답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안전한 곳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1시간 후에 로비에서 만날까요?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에밀리와 한결은 방수 재킷을 입고 서울시 통합 재난관리센터로 향했다. 센터에 도착하자 분주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직원들은 모니터 앞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무전기로 소통하고 있었다. 한결은 에밀리를 주 통제실로 안내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 전체의 지도와 한강의 실시간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다. 현재 강수량은 시간당 50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센터장이 그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시간당 100까지 대응할 수 있어요. 에밀리는 모니터를 유심히 살폈다. 저 빨간색 표시는 뭔가요? 현재 물이 범람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계획된 범람 구역이에요. 한결이 덧붙였다. 어제 보셨던 광나루 생태공원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연 습지가 물을 흡수하고 있죠. 에밀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의도적으로 범람을 허용한다니?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에는 콘크리트 제방으로 강을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재앙을 불러왔어요. 지금은 물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죠. 그들은 센터에서 1시간 정도 상황을 지켜본 후 한결이 제안했다. 실제 현장을 보고 싶으신가요? 에밀리는 의외의 제안에 눈을 크게 떴다. 이 빗 속에서요? 안전한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잠수교의 상황을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그들은 차를 타고 한강변으로 향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도로는 놀랍게도 침수되지 않았다. 투성 포장과 빗물 정원 덕분이에요. 한결이 설명했다. 도시 전체가 빗물을 흡수하고 천천히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반포대교 전망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니 잠수교가 물에 잠기고 있었다. 저 다리는 원래 물에 잠기게 설계된 건가요? 에밀리가 물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수교라는 이름 그대로예요. 수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물에 잠기도록 설계되었어요. 그 대신 다른 다리들은 안전하게 유지되죠. 에밀리는 감탄했다. 희생양 같은 개념이군요. 정확해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일부를 양보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들은 비옷을 입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한강의 물살은 거세게 흘렀지만 통제의 불능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강변 공원의 일부는 물에 잠겨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계획된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보통 이런 비가 내리면 유럽의 도시들은 큰 혼란에 빠져요. 에밀리가 말했다. 하지만 여기는 놀랍게도 평온해 보이네요. 한결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적응하는 것이죠. 그들은 잠시 더 상황을 지켜본 후 한강수질연구소로 이동했다. 연구소에서는 실시간으로 빗물과 강물의 샘플을 분석하고 있었다. 초기 우수의 오염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구원이 설명했다. 저희의 초기 우수 처리 시스템 덕분에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오염물질이 크게 줄었습니다. 에밀리는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수치들은 인상적이었다. 그녀가 독일에서 연구한 도시 하천들보다 훨씬 효율적인 오염 통제 시스템이었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전 도시에 적용할 수 있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시민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연구원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죠. 특히 일부 지역을 범람 허용 구역으로 지정했을 때요. 하지만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점차 이해를 얻어냈습니다. 한결이 덧붙였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경험하면서 지지하게 되었어요. 한강이 깨끗해지고 생태계가 회복되고 공원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면서요. 오후가 되자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에밀리와 한결은 다시 한강변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홍수시 물을 저장했다가 천천히 방출하는 역할을 해요. 한결이 설명했다. 동시에 도시 생물 다양성의 핵심 서식지이기도 하죠. 그들은 목재 데크를 따라 걸으며 공원을 둘러보았다. 빗물로 불어난 색강은 평소보다 수위가 높았지만 생태계는 이에 적응한 듯 보였다. 오히려 몇몇 새들은 비가 그친 후 먹이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공학적으로 계산되고 설계된 것인가요? 에밀리가 물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전통적인 공학을 넘어선 접근법이에요. 저희는 이것을 생태공학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도시 설계에 통합하는 것이죠. 에밀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 기술의 깊은 융합이었다. 인상적이네요. 그녀는 마침내 인정했다. 이것은 제가 유럽에서 본 어떤 시스템보다도 통합적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에밀리는 노트북을 열고 그날의 경험과 관찰을 기록했다. 그녀는 처음 가졌던 의심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과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 이런 시스템이 장기적으로도 효과적일지, 다른 도시에도 적용 가능할지 더 분석해봐야 해. 월요일 아침, 한결은 에밀리를 한강문화관으로 안내했다. 이곳은 한강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전시하는 공간이었다. 오늘은 다른 시각으로 한강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한결이 설명했다. 기술적 측면 외에도 한강이 서울 시민들의 삶과 문화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석기 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강과 함께해온 서울의 역사가 펼쳐져 있었다. 한강은 단순한 자연 지형이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기도 해요. 한결이 말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죠. 에밀리는 관심을 보이며 전시물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한강의 변천사 섹션이었다. 1960년대 오염되고 황폐해진 한강의 모습부터 점진적 개선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놀라운 변화네요. 에밀리가 말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강의 회복은 서울의 자부심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진행 중인 과정이죠. 그들이 전시장 깊숙이 들어가자 한 섹션이 특별히 에밀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라 무니즈의 렌즈로 본 한강의 사계절이라는 제목의 사진전이었다. 사라 무니즈는 누구인가요? 에밀리가 물었다. 스페인 출신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예요. 3년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한강과 그 주변의 일상을 기록했어요. 사진들은 단순한 풍경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과 사람들,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생생하게 포착한 작품들이었다. 봄철 벚꽃 아래 산책하는 노부부, 여름 한강에서 수영하는 아이들, 가을 갈대밭을 스케치하는 학생들, 겨울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는 가족들. 사진에서 한강의 정체성이 느껴져요. 에밀리가 말했다. 단순한 자연 경관이나 도시 기반 시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한결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강을 살아있는 강으로 만드는 것이요. 특히 한 사진이 에밀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황홀한 석양을 배경으로 강변에서 태극권을 수련하는 노인들과 자전거를 타는 젊은이들 그리고 새들이 함께 포착된 장면이었다. 이 사진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결이 물었다.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공존이요?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생명체들이 같은 공간에서 조화롭게 존재하는 모습. 도시가 추구해야 할 이상향인 것 같아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라가 말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녀는 한강이 도시의 리듬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빠르고 느림, 젊음과 노년,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에밀리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독일의 엘베강, 프랑스의 세느강 등 유럽의 많은 도시 하천들을 연구해왔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반면 한강은 공존을 추구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다음으로 특별 상영관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사라 무니즈의 다큐멘터리 강의 숨결이 상영되고 있었다. 영상은 한강의 일출부터 시작해 하루 동안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새벽에 조깅하는 사람들, 오전에 학생들의 생태 학습, 오후에 다양한 여가 활동, 저녁의 문화 행사, 그리고 다시 밤의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순환. 이 다큐멘터리는 한강이 단순한 자연 요소가 아니라 도시의 심장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결이 설명했다. 하루 종일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들의 삶에 리듬을 제공하죠. 영상이 끝나고 에밀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가졌던 회의적인 시각과 현재의 느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무니즈 씨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에밀리가 문득 물었다. 한결은 미소 지었다. 사실 그것도 계획되어 있어요. 오후에 그녀의 스튜디오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오후 그들은 한강 근처에 있는 사라의 스튜디오를 찾았다. 스튜디오의 창문은 한강을 향해 열려 있었고 벽에는 수많은 한강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박사님. 사라가 따뜻하게 맞이했다. 한결이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줬어요. 독일에서 오신 유명한 환경 엔지니어라고요.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단순한 사진을 넘어서 이야기를 담고 있더군요. 사라는 에밀리를 작업실 안쪽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아직 전시되지 않은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다. 저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당신과 비슷한 의심을 품었어요. 사라가 말했다. 너무 인공적이고 자연과 단절된 도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는 한 사진을 가리켰다. 폭우 속에서도 활기찬 한강의 모습이었다. 이 도시는 자연과 싸우지 않아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죠. 그것이 제가 카메라에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밀리는 사라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도 점점 같은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다.
당신의 관점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기술적 측면만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네요. 사라는 미소를 지었다. 예술과 과학은 결국 같은 진실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둘 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이해하려는 시도니까요. 그들은 차를 마시며 한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라는 3년간의 기록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에밀리는 자신의 환경공학적 시각에서 본 한강의 독특함을 설명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사라는 제안했다. 함께 일몰을 촬영하러 가볼까요? 오늘은 비온 후라 하늘이 특별히 아름다울 거예요. 그들은 마포대교 근처로 향했다. 사라는 카메라를 꺼냈고 에밀리에게도 작은 카메라를 건넸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엔지니어의 시각으로 본 한강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에밀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기술적 요소 너머의 것들을 포착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 강물의 움직임, 도시와 자연의 경계. 당신도 이제 한강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 같네요. 사라가 웃으며 말했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도시는 단순한 건물과 도로의 집합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석양이 한강 너머로 저물며 도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에밀리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이해와 통찰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창문을 통해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제보다 더 검은 구름이 도시를 덮고 있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늘은 서울에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폭우가 예상된다고 했다. 에밀리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결이었다. 안녕하세요, 슈미트 박사님. 계획이 좀 바뀌었어요. 오늘 폭우가 예상되는데 홍수 대응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에밀리는 호기심이 생겼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에밀리와 한결은 서울시 홍수통제센터에 도착했다. 이곳은 지난번 방문했던 재난관리센터보다 더 전문적인 시설이었다. 여기서는 한강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댐 방류량을 조절하며 도시 전체의 배수 시스템을 통제합니다. 센터장이 설명했다. 거대한 화면에는 한강의 3D 모델이 떠 있었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수위와 유속이 표시되고 있었다. 지금 상류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어 약 3시간 후에는 서울 구간의 수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자가 설명했다. 에밀리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먼저 미리 지정된 침수 허용 구역으로 물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실시간 경보를 전송하죠. 한결이 덧붙였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인데 잠수교가 의도적으로 물에 잠기는 과정이에요. 에밀리는 놀랐다. 다리가 침수되는 것을 원한다고요? 네, 잠수교는 특별히 설계되었어요. 수위가 일정 이상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물에 잠기도록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상류의 수압을 분산시키고 다른 중요한 교량들을 보호할 수 있죠. 에밀리는 의아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높게 짓지 않고 일부러 물에 잠기게 만들었나요? 한결은 설명했다. 완전히 높은 제방과 다리만 만들면 물이 갈 곳이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범람하게 되죠. 대신 일부 지역은 의도적으로 물이 넘치게 해서 전체 시스템의 압력을 낮추는 겁니다. 에밀리는 깊이 생각에 빠졌다. 이것은 그녀가 배운 전통적인 수자원 관리와는 다른 철학이었다. 자연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기보다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적응하는 방식이었다. 직접 보러 가볼까요? 한결이 제안했다. 그들은 방수복을 입고 안전요원들과 함께 반포대교 전망대로 향했다. 비는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한강의 수위는 눈에 띄게 높아져 있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잠수교입니다. 안전요원이 가리켰다. 약 30분 후면 완전히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은 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에밀리는 물이 점점 다리를 덮어가는 과정을 목격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이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정연해 보였다. 교통은 이미 통제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구경하고 있었다. 마치 예정된 공연 같네요. 에밀리가 말했다. 사람들이 놀랐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결은 미소를 지었다. 시민들은 이 시스템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지난 10년간 큰 홍수 피해 없이 매년 우기를 잘 넘겨왔거든요. 마침내 잠수교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 그러나 에밀리가 주목한 것은 그 후의 상황이었다. 강의 수위는 더 이상 급격히 상승하지 않았고 주변 지역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놀랐대요. 에밀리가 말했다. 마치 안전밸브 같아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거죠. 그들은 다음으로 강서 생태습지로 이동했다. 이곳은 홍수 시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보통 때는 아름다운 습지공원이지만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면 임시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한결이 설명했다. 습지는 이미 상당 부분 물에 잠겨 있었지만 주변에 설치된 센서와 모니터링 장비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이 습지가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되나요? 에밀리가 물었다. 약 12만 톤 정도입니다. 서울 전체에는 이런 습지와 저류지가 40개 이상 있어요. 에밀리는 계산해 보았다. 그 용량은 상당했다. 서울 규모의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홍수량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극한 상황, 예를 들어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한결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모든 시나리오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는 완벽한 통제보다 최적의 적응을 목표로 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여러 지점을 방문했다. 빗물 저류조, 투수성 보도, 옥상 정원 등 도시 전체에 분산된 다양한 시스템들이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중앙 집중식 대형 시설을 지으려 했어요. 한결이 설명했다. 하지만 점점 분산형 소규모 시설들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마치 자연 생태계처럼요. 해가 저물 무렵 비는 점차 그치기 시작했다. 에밀리와 한결은 여의도 전망대에서 해질녘의 한강을 바라보았다. 오늘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통제가 아닌 적응, 투쟁이 아닌 포용. 이런 철학이 기술에 녹아들 수 있다는 것을요. 한결은 미소 지었다. 그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술과 자연을 대립시키지 않고 조화롭게 융합하는 것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에밀리는 창밖으로 한강을 바라보았다. 강은 여전히 불어나 있었지만 도시는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메모에는 비판적인 의견 대신 감탄과 새로운 통찰로 가득 찼다. 에밀리의 서울 체류 마지막 날이 밝았다. 10일간의 조사와 경험은 그녀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폭우 후의 서울은 깨끗하게 씻긴 듯 맑았고 한강은 어제의 격정을 뒤로하고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다. 한결이 그녀를 마지막 투어로 초대했다. 오늘은 서울수자원관리단의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여기서는 미래의 물관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한결이 센터를 안내하며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죠. 센터 내부는 최첨단 연구실과 시뮬레이션 시설로 가득했다. 연구원들은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에 대한 도시의 반응을 분석하고 새로운 적응 전략을 개발하고 있었다.
저희의 접근법은 기존 패러다임과 다릅니다. 연구팀장이 설명했다. 물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사는 법을 연구하죠. 그는 대형 스크린에 몇 가지 모델을 띄웠다. 미래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서울의 변화 예측이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 기상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도시가 그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에밀리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다. 적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연구팀장은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었다. 적응이란 도시의 구조 자체가 변화에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변형 가능한 도시 공간의 개념이에요. 화면에는 계절과 기후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는 도시 공간의 모델이 나타났다. 건조기에는 공원과 광장으로 기능하다가 우기에는 물을 저장하는 저류지로 변하는 설계였다. 기존의 서구식 도시들은 안정성과 불변성을 추구해 왔어요. 한결이 설명했다. 반면 저희는 유연성과 적응성을 중시합니다. 동양 철학의 물처럼 흐르는 원리를 도시 설계에 적용한 거죠. 에밀리는 깊이 공감했다. 그녀 역시 최근 연구에서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처음 보았다. 그런데 이런 접근법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잖아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초기에는 저항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시민 참여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죠. 설계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를 돕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도입했어요. 그들은 다음으로 스마트 물 관리 섹션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물순환을 최적화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시 전체의 물 흐름을 예측하여 최적의 대응을 제안합니다. 연구원이 설명했다. 예를 들어 폭우가 예상되면 어느 지역의 저류조를 미리 비우고 어느 공원을 임시 저수지로 전환할지 결정하죠. 에밀리는 감탄했다. 놀라운 통합 시스템이네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술에 의존한다면 시스템 실패 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연구팀장은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중 안전장치를 설계했어요. 중앙 시스템이 실패하더라도 각 지역 단위의 자율 시스템이 작동하고 그마저 실패하면 완전히 기계적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마치 자연 생태계의 보건력을 모방한 거죠. 투어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들은 국제협력 섹션을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서울의 경험을 다른 도시들과 공유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었다. 저희의 목표는 이 지식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나누는 것입니다. 한결이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물 관련 위기에 직면한 개발도상국 도시들과 적극 협력하고 있어요. 에밀리는 감동받았다. 기술과 지식의 공유, 이것 역시 생태적 원리와 일치하는 접근법이었다. 투어가 끝나고 한결은 에밀리에게 마지막 장소로 안내했다. 그것은 한강 중심부에 있는 작은 섬, 세비섬이었다. 마지막 저녁은 여기서 함께하고 싶었어요. 한결이 말했다. 한강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들은 세비섬의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았다. 창 너머로는 저물어가는 한강의 풍경이 펼쳐졌다. 다리들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강변을 따라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제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강을 보고 있네요. 에밀리가 말했다. 단순한 물리적 요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져요. 한결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강은 서울의 강이 아니라 서울 그 자체예요. 도시의 정체성, 역사, 문화, 그리고 미래가 모두 이 강에 담겨 있죠. 에밀리는 와인잔을 들어올렸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험은 제 연구와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결도 잔을 들었다. 저희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아직 많은 과제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자연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흐르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여정이죠.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이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그녀는 독일로 돌아가면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유럽의 도시들도 서울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베를린 티어가르텐 호텔의 컨퍼런스룸은 세계 각국에서 온 환경 전문가들로 가득 찼다. 국제환경 포럼의 마지막 날 가장 주목받는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다. 살아있는 도시강, 서울 한강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에밀리 슈미트 박사의 발표였다. 에밀리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다. 3개월 전 서울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논문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세계와 공유할 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 오늘 저는 제 연구 경력 중 가장 흥미로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서울의 한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적인 물 관리와 도시 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한강의 아름다운 전경이 나타났다. 에밀리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솔직히 회의적인 마음으로 서울에 갔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생태적 문제점을 찾아내려 했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강의 통합 관리 시스템, 생태 보건 프로젝트, 홍수 대응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구의 도시들은 전통적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강을 직선화하고 콘크리트로 가두고 자연의 흐름을 억제하려 했죠. 하지만 서울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그것은 폭우시 의도적으로 물에 잠기도록 설계된 잠수교의 모습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공학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적 접근법입니다. 물과 싸우지 말고 물과 함께 흐르라는 동양의 지혜가 현대 도시 설계에 적용된 것이죠. 에밀리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시했다. 한강의 수질 개선 지표, 생물 다양성 회복 수치, 홍수 피해 감소율, 그리고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 모든 지표는 서울의 접근법이 성공적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서울도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 도시화의 압력, 역사적 오염의 잔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그녀는 청중을 바라보며 강조했다. 서울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도시와 자연이 반드시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둘은 공생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에밀리는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한강에서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생태 학습을 하는 학생들, 그리고 강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인들. 도시강은 단순한 물의 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의 생명선이자 문화의 축이며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한강은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석양이 물든 한강에서 사라 무니즈가 찍은 사진이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미래의 도시는 자연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서울의 한강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유럽과 북미의 도시계획가들은 서울의 경험을 자신들의 도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각 도시는 고유한 지리적,
문화적 맥락이 있습니다. 에밀리는 대답했다. 서울의 모델을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본 철학자형과의 공존, 유연한 적응, 통합적 접근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에밀리는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울에서 온 메시지였다. 슈미트 박사님, 발표 잘 마치셨나요? 여기 한강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한결. 메시지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새롭게 조성된 한강 생태섬의 모습이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다. 서울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다. 한강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베를린의 슈프레 강을 바라보았다. 이 강도 언젠가 한강처럼 도시의 생명선이 될 수 있을까? 에밀리는 그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자신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새로운 연구 제안서가 열려 있었다. 제목은 유럽 도시강의 재생, 서울 모델의 적용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자연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 에밀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도시 내 하천은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도시의 혈관이어야 한다. 서울의 한강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춤을 추어야 한다. 창밖으로 슈프레 강의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마치 한강의 저녁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었다. 에밀리는 그 순간을 깊이 새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한강이 영원히 흐르고 있을 것이다.